네, 저는 그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방송 연출하는 PD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디렉팅하는 PD를 맡고 있는 김원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많은 문화기술 관련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에 대해서 염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잠깐 자리를 가신 우리 차관님, 그 허사비스의 이야기를 구글의 딥마인드를 만든 허사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어도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고도화된 AI 시스템들 서비스들을 만들려면 여전히 많은 공학자들이 필요하니까 공학 혹시나 이 자리에 청년 공학도들 계시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부분은 K컬처 산업들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술 기반에서 어떻게 이제 미래 전략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투자 로드맵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기에 적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문화기술 R&D가 왜 지금인가, 그 다음에 미래의 문화기술 5대 아젠다를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이거 국내외 석학들이 다 모여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년들은 그러면 이런 앞으로 펼쳐질 트렌드 상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더 기회를 잡는 데 좋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재원 드리는 부분으로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이제 1기 때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재밌다, 이건 재밌을 거야 라고 먹힌 것들이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나 영상으로 해서 중국, 일본권에 어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2기까지 이어져서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4기 때입니다. 사실은 팬데믹 때 K-팝이 거의 증폭적으로 전 세계 인지도를 보면 한 300% 넘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유튜브 그냥 동영상 만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거지 그게 무슨 기술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러한 서비스들이 트래픽을 일으키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성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역으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당신들의 콘텐츠가 K-팝이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해줄 테니 들어오세요라고 했고, 지금은 제일 많이 확산된 콘텐츠 중에 하나이고 역으로 지금은 그네들이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당신들에게 주던 아이템의 혜택들을 줄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엔터업계, 영상업계들이 플랫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4기에 가장 번성한 시점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판단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이 정부에서는 30년까지 300조 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더 올리겠다. 그 다음에 80%의 국가 긍정평가를 목표로 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4.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논리 구조를 저희들은 목표로 잡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플랜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어떤 기술들을 지원했었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주시면 옛날에 2008년 12년 사이에 VR이 유행했다가 그때 3D나 VFX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드라마 제작,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 기술 수준이 거의 세계 넘버 2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2년 사이에 그나마 AI나 메타버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본이 현재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그 32억 달러 수준의 디지털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1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콘텐츠에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었고 그나마 콘텐츠 부분의 일부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준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플랫폼들은 다 장악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좀 전에도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선정된 기업분들하고 RFP의 요구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왔는데요. 올해는 1,442억 수준으로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 되게 애써 주셨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능했었고 그 전년도 대비해서 500억 가까운 증액을 이루어진 최초의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에 있는 제관 분야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5대 아젠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게임이 전체 콘텐츠 수출이 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 스트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젠다 하나를 더 추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것들인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과기부로부터 승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그 K-팝을 차세대형의 실감 구조에서 하나의 로케이션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전 세계가 즐길 수 하고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점유하겠다. 선제적으로 라이브에 대한 플랫폼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라이브에 대한 플랫폼 부분은 전 세계에 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선제적인 사업이 일본이 120개 국가의 360개 관 정도의 그 기존에 그 영화 보내듯이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그 라이브 뷰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그 차세대 그 실감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면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 CGV라든가 메가박스가 전 세계에 브랜치를 한 3,700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그 글로벌리 저희가 사이트를 확보하고 라이브 공연을 아까 BTS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연 같은 것들을 전 세계가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과기부가 현재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목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공연 현장에 대한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부분, 전송하는 부분, 극장에서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상이나 음성 기술들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 같은 부분들은 거의 세계 최초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한 10년쯤 전에 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투자를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자고 했었고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우리 뭐 이사진들께서 거부하셔가지고 투자를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걸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0년간 게임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나라 과기부 그 누구도 안 된다고 했던 독자적인 게임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언리얼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게임 엔진은 되게 놀랍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NPC가 자기는 게임의 NPC일 뿐인데 자기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N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NPC가 게임 속에서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그러면 그 게임 속의 그 세상은 어떤 경제 구조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생태계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최근에 연구들이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뛰어난 논문들이 SCI의 탑저널들에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세상은 단순하게 만약에 조선시대의 고조선 시대의 게임이다. 고조선 시대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팔아야 돈이 되고 그 NPC는 어떤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우리가 좀 노력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P2E나
게임을 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나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차세대 경제 구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장악해야겠다라고 해서 6번째 어젠다, 그러니까 NPC가 살아있고 세계가 스스로 진화하는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차세대 게임 AI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AI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AI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AI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하고 대형 프로젝트 같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딩으로 들으면 AR이나 XR이나 그 인터랙션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 단어들 안에 사실은 키워드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초도의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박시현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융합이라는 키워드, 저런 것들이 연결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는 캐대헌 이후로 빵 터졌던 중앙박물관, 이런 기술들의 이런 부분들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중앙박물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상상력들을 전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27년도부터 스타트가 되고 계속해서 28년도에는 창작, 29년도에는 AI와 더불어가는 삶 속에서의 기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아가지고 아까 그 에스토니아 공보 차석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플랜들로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시면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대학에서 그 대학 원생들을 중심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 문체부의 그 문화기술기획평가원에서 PD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세 번째 항목의 제일 아랫단에 봐보시면 저게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AI하고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숨쉬고 즐기고 나는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새로운 쓰임의 방법들을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음껏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기술이지 기술이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신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 인재들을 내년부터는 CTRC라고 하는 그 과기부가 ITRC고요. IT에 기반한 계속된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문체부는 그 CTRC 콘텐츠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대학 교육이 AI가 들어오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너무 단견만 그 유튜브의 일부 정보만 너무 보시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프로토콜들은 대학 이후에 석사, 박사급의 인재들이고, 그 기간은 연산으로 시간적으로 연산하게 되면 총 한 사람이 박사 과정까지 그 세계 트렌드를 움직이는 박사까지 성장하는데 9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쟁을 한번 시키는 그룹들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AI를 어떻게 AI 주권을 우리가 갖고 갈 건가에 대한 인재 양성이 제일 첫 번째 스텝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한 인재들이 그 전 세계의 그 CT를 기반으로 한 AI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일부들은 나와서 창업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R&D 세제라든가 저런 자생형 경쟁형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K컬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에서, 저희 사업들은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25억에서 60억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그 아까 초도에 발제하셨던 검증 서류 과정이 복잡해요, 이런 이슈들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부담이 좀 적은 상태에서 스타트업 기준에 맞게 하려면 1억에서 5억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전에 있었던 단비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서 현세 상의 그 AX나 AI 구조에 맞게끔 재편한 게 K컬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고, 이 사업도 과기부가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1억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한 140개, 5억 기준으로 이거 전체를 포함하면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해서 한 최소 적어도 70개 정도 그룹은 육성할 수 있다. 거기서 사업 10%나 5%만 살아남아라. 그러면 3개나 7개만 살아남아도 우린 성공한 거다. 왜? 그 기업들은 1억 달러 수준의 경쟁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지원하고 육성할 거니까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쪽 R&D를 지금 저는 콘텐츠, 관광, 스포츠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스포츠 쪽에 할 때에 그 룩셈부르크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콘텐츠 테크 포트라는 개념을, 스포츠 테크 포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R&D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제품을,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제품을 쓰면서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높게 해주고 투자를 해주는 모델인데, 기재부가 되게 좋게 봐주셔서 그 부분 한 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포스트 R&D, 그러니까 R&D가 끝나고 난 이후의 문제고, 저희들은 기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포스트 R&D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일 마지막이 국내에 플랫폼 기업들 그나마 존재한다면 그 스타트업들이 그런 플랫폼들을 공정하게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공유하고 투자받고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술 동맹을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3가지 축으로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에는 되게 좀 그 공식적인 자리인지라 선언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제 아까 어느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 자식이 고3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나중에 자기도 컴퓨터 공학을 하고 싶어 해서 나왔을 때에,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친구가 제대로 투자 받아가지고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미래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20대, 30대가 지금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라든 저희 세대가 연구를 하고 고민해서 제안하는 것이 저희 세대의 의무다라고 판단하고 저희 전문가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정책 제도라든가 우리가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크게 4가지 영역들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면 청년 참여는 마지막에 오른쪽 끝에 있는 청년 참여는 3가지 경로의 구체화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그 인사드리며 명함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나중에 또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현장 밀착형 과제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